이어서 오늘은 행동경제학의 핵심 이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는 전통 경제학이 가정한 합리적 인간 모델이 현실과 어떻게 괴리를 보이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이런 전제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어떤 한계를 만들어내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에 따라 행동하는가? 그리고 그 행동 패턴을 정책 설계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간 행동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영역을 차례로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각자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며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무의식적인 사고의 지름길인 인지적 편향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어서는 우리 주변의 시선을 돌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사회적 분위기가 우리의 선택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지, 즉 사회적 영향의 힘을 확인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물러나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주변 환경을 부드럽게 유도하는 선택 설계와 넛지의 원리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단순히 이론을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간 행동의 특징을 어떻게 정책 디자인의 도구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관점을 통해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개념은 손실회피입니다. 잃는 것에 대한 과민한 반응이죠. 행동경제학자 다니엘 카너먼과 아몬스 트버스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에 대해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10만 원을 주운 상황과 10만 원을 잃어버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10만 원을 얻었을 때의 기쁨보다 잃었을 때의 아쉬움과 분노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지지 않나요? 이거는 단순히 개인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뇌가 위험과 보상을 처리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경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손실에 유독 아파하도록 설계된 이유는 인류의 오랜 생존 본능과 관련돼 있습니다. 수렵 채집 시절의 우리 조상에게 열매를 하나 더 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루치 식량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우리의 뇌는 기회를 추구하는 것보다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이 원시 시대의 경보 시스템이 현대 사회의 우리 결정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회피 성향은 정책 설계자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정책 설계자가 어떤 프레임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성패가 갈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납부 정책의 경우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일부 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라는 이득 프레임보다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라는 손실 프레임이 사람들이 더 빨리 세금을 납부하도록 만듭니다. 건강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연을 하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라는 메시지보다 흡연을 계속하면 평균 수명이 10년 줄어듭니다 라는 손실 중심의 메시지가 더 강력한 동기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강력한 전략에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손실 프레임을 과도하게 사용해 공포감만 극대화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불안감에 메시지 자체를 외면하거나 회피해버리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정책 설계자는 손실의 위험성을 명확히 알리면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에 대한 쉽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결국 손실회피는 단순한 심리현상을 넘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 중 하나이며 정책 설계자는 이 스위치를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할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개념은 현재 편향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미래의 큰 이익보다 현재의 작은 이익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마치 미래 가치를 비합리적으로 높은 할인율로 계산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일상의 모든 곳에서 벌어집니다. 미래의 나가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주문할 때 현재의 나는 치킨을 주문합니다. 미래의 내가 노후를 위해 저축을 다짐할 때 현재의 나는 새로 나온 신발을 발견하죠. 이처럼 우리는 머리로는 미래의 더 큰 보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은 눈앞의 작은 만족감에 압도적으로 끌립니다. 이 그래프처럼 보상이 조금이라도 미래의 일이 되면 그 가치는 우리 마음속에서 절벽처럼 떨어져 버립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중요한 공공정책이 바로 그 미래의 나를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현재 편향은 많은 공공정책에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연금저축, 환경보호, 건강관리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장기적 이익을 위해 현재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당장의 소비와 편안함을 더 크게 평가하기 때문에 정책 참여를 주저하거나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설계자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미래의 나를 도울 수 있을까요? 현명한 중재자가 되어 현재의 나를 설득해야 합니다. 핵심은 미래의 이익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 저축 정책에서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이라는 먼 미래의 혜택을 강조하는 대신 올해 세액공제 혜택이나 매월 적립금에 대한 즉시 매칭과 같은 당장의 이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미래를 현재처럼 생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노후가 불안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신 30년 뒤 예상 생활비와 현재의 소비 패턴을 비교해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혹은 실제 인퇴자의 생활 모습을 영상이나 시뮬레이션으로 제시해 미래 상황을 지금 눈앞에 있는 것처럼 체감하는 것도 매우 좋은 전략입니다. 결국 현재 편향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의지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시간을 지각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정책 설계자는 이 특성을 인정하고 시민들이 미래를 더 가깝게 느끼고 당장의 행동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살펴볼 개념은 앵커링 효과입니다. 이는 마치 배가 항구에 닷을 내리면 그 주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처음 접한 정보에 단단히 묶여버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 첫 번째 정보가 이후의 모든 판단을 좌우하는 강력한 기준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살 때 처음 본 가격이 20만 원이었다면 이후 할인가 15만 원이 제시되었을 때 실제 가치와 상관없이 싸졌다 라고 느낍니다. 반대로 처음 본 가격이 10만 원이었다면 같은 15만 원도 비싸다고 느끼겠죠. 이처럼 처음 주어진 숫자 하나가 판단 전체를 왜곡시키는 현상이 앵커링 효과입니다. 정책에서도 이 효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정부가 에너지 전략 목표를 작년 대비 5% 전략으로 제시하느냐 아니면 15% 전략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치가 앵커로 제시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더 적극적인 행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목표나 기준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시민들의 참여 수준과 직결됩니다. 다음은 확증 편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사람들이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선입견을 확인해주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말합니다. 즉, 기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증거에는 주목하고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 편향은 특히 신념이나 가치관이 얽힌 정책에서 아주 강력한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한번 생각의 필터가 씌워지면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를 제시해도 설득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에게 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담은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 조작된 자료일 뿐이야 라며 자신의 믿음을 더욱 강화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단단한 벽을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벽을 부수려 하기보다는 벽에 나 있는 작은 문을 찾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즉, 시민들의 기존 신념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 신념과 정책 목표가 연결될 수 있는 공통의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환경 보호에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지구를 살립시다라고 외치는 대신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의 건강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맞춰 미세먼지를 줄여,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숨쉬고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게 합시다 라고 소통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정책의 본질은 같지만 메시지가 상대방의 필터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옷을 갈아입히는 셈이죠. 정리하면 앵커링은 첫 정보가 판단 전체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정책 목표 설정과 기준 제시에 신중해야 함을 보여주고, 확증 편향은 사람들은 듣고 싶은 정보만 듣는다는 점에서 정책 메시지가 시민들의 가치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두 편향 모두 정책 효과를 좌우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정책 설계자는 이를 단순한 오류가 아닌 예측 가능한 행동 패턴으로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맥락에 나타나는 행동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행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증거입니다. 사회적 증거란 사람들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부족할 때 다수의 행동을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정답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맛집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저 집은 분명 맛있을 거야 라고 확신하고, 수천 개의 긍정적 리뷰가 달린 상품을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판단하는 것 모두 사회적 내비게이션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 일상 속에서 쉽게 관찰됩니다. 데이트할 때 어떤 음식점을 가야 될까 라고 식당을 고를 때 줄이 긴 식당이 맛집일 거야 라고 선택을 하거나, 온라인 쇼핑에서 리뷰가 많은 상품을 고르는 경험, 혹은 다들 쓰는 앱이니까 나도 설치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모두 사회적 증거의 힘이 작동하는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니까 좋은 것일 거야 라는 추론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판단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정책 설계에서도 사회적 증거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시민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세금 납부 독려 메시지에 사회적 증거를 적용했습니다. 단순히 세금을 제때 납부하세요 라고 안내하는 대신 귀화가 거주하는 지역 주민 10명 중 9명이 이미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세금 납부를 나 혼자 감당해야 할 의무에서 우리 동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함께하는 행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만 안 내면 이상한 사람이라는 강력한 사회적 압박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 간단한 문구의 변화만으로 납부율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다수의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경우 많이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증거를 사용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불법 주차임을 알지만 모든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책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다들 하니까 나도 해도 되겠네 라는 잘못된 정당화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즉, 부정적 행동이 널리 퍼져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증거를 정책에 적용할 때는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강조하거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추세를 부각시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난해보다 10%의 더 많은 시민이 재활용에 참여해 이제 지역 주민의 90% 이상이 재활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와 같은 표현은 사회적 증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도 긍정적인 행동을 확산시키는 좋은 사례입니다. 정리하자면 사회적 증거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 나도 해야겠다라는
인간의 기본 심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책 설계자는 이 원리를 올바르게 활용할 때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를 움직이는 사회적 영역 중에서 집단에 보이지 않는 규칙인 사회적 규범과 전문가의 믿음의 지름길인 권위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규범입니다. 사회적 규범이란 어떤 집단이나 사회가 공유하는 행동 기준을 의미합니다. 법처럼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행동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집단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하철에서 작은 소리로 통화하고 식당에서 조용히 줄을 서는 행동을 생각해 보세요. 이를 어겼을 때 받는 차가운 눈총은 사실 당신은 우리 집단의 규칙을 어겼다고 경고하는 일종의 사회적 경찰 역할을 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압박감이 우리의 행동을 규범에 맞게 조율하는 것이죠. 정책 설계에서도 사회적 규범은 매우 효과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사회적 규범으로 자리 잡게 만드는 전략이 대표적입니다. 예를 들어 분리수거를 단순히 환경을 위한 선택이라고 강조하는 것보다 성숙한 시민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도리라고 프레이밍하면 시민들은 더 큰 압박과 동기를 느낍니다. 금연 캠페인에서도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선택이 아니라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사회적 책임이라는 메시지가 더 강하게 작동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행동을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로 규정할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강력한 내적 동기를 느끼게 됩니다. 다음은 권위의 영향입니다. 사람들은 전문가나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같은 조언이라도 일반인보다는 의료진, 경제 전문가, 교육 전문가가 말했을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권위의 힘을 보여준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었습니다. 정부가 당연히 마스크를 착용합시다 라고 홍보하는 것보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나 감염병 전문가가 나와 과학적으로 볼 때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메신저가 메시지라는 말이 있듯이 누가 말하느냐가 무엇을 말하느냐만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중요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대응 과정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단순히 공익관계로 마스크의 착용을 권고했을 때보다 의사나 방역당국이 직접 마스크 착용은 자신과 타인을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훨씬 더 높은 수능도를 보였습니다. 권위자의 메시지가 정책 참여를 끌어올린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활용할 때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권위자가 해당 분야에서 적절한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하고 시민들이 그 전문성을 신뢰해야 합니다. 또한 권위자의 발언이 단순한 지시나 권고에 그치지 않고 합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될 때 더 효과적입니다. 맹목적 권위 의존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사회적 규범은 집단의 눈을 통해 압력으로, 권위는 전문가의 신뢰를 통해 설득으로 행동 변화를 이끕니다. 정책 설계자는 이 두 요소를 상황에 맞게 활용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호성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상호성이란 사람들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그것을 되돌려주고 싶어하는 심리적 의무감을 말합니다. 이는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있어 아주 기본적인 본능이며 관계의 균형을 지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상호성은 자주 나타납니다. 누군가 선물을 주면 답례를 하고 싶어지고 도움을 받으면 언젠가 꼭 보답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죠. 작은 호의에도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느낍니다. 마케팅에서도 이 원리가 널리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식 코너에서 무료 샘플을 받아서 먹은 소비자가 무의식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단순히 공짜 제공이 아니라
받은 것을 돌려주려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이죠. 정책 분야에서 상호성의 원리는 요구하기 전에 먼저 베푸는 현명한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협조를 요구하기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혜택이나 편의를 먼저 제공하여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공공앱의 사용을 장려할 때 초기 사용자들에게 소정의 쿠폰을 선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선물을 받은 시민들은 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이후 서비스 개선을 위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라는 요청에 훨씬 더 기꺼이 응답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이 원리는 시민의 의무를 재해석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납세나 법규 준수 같은 의무를 단순히 해야만 하는 일로 규정하는 대신 이미 받은 혜택에 대한 보답으로 프레이밍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세금 고지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과 같은 성실한 시민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안전한 학교를 다녔고 우리 부모님들의 편리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상호성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일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받은 것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압박이 지나치면 오히려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 설계자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받은 혜택에 감사하고 기꺼이 보답하고 싶다는 긍정적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호성 원리는 인간의 사회적 본능을 활용하는 강력한 정책 설계 도구입니다. 하지만 핵심은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보답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며 지나친 압박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행동 경제학의 응용 분야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개념, 넛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넛지는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리차드 탈러가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개념으로 넛지는 원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뜻으로 누군가의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부드럽게 특정 방향을 암시하는 작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해당 맥락에서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넛지의 핵심 철학은 자유주의적 온정주의라는 다소 낯선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시민 개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존중하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위해 부드럽게 개입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정부 개입이 규제나 강제를 통해 행동을 통제했다면 넛지는 선택의 자유를 그대로 두면서도 선택의 환경을 설계하여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유도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끼리를 조련하는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조련사가 코끼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대신 코끼리가 가고 싶은 방향을 조금씩 조종하며 원하는 길로 자연스럽게 걸어가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넛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에게 강제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고 선택지를 그대로 두되 그 맥락을 설계하여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느낌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접근이 중요한 이유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고민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강제적 규제는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 쉽고 단순한 정보 제공만으로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넛지는 이 두 가지 극단 상황에서 제3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즉, 시민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자발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현명한 균형점, 그것이 바로 넛지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넛지는 단순한 정책 기법을 넘어 시민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현명한 정책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넛지는 단순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 자율성과 개입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라고 합니다. 넛지 기법들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도 널리 사용되는 것이 바로 기본값 효과, 디폴트 이펙트입니다. 기본값 효과란
사람들이 주어진 기본 설정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는 경향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효과가 강력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익숙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현상 유지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선택을 바꾸려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노력을 피하려 합니다. 셋째, 기본값은 단순한 설정이 아니라 이것이 권장되는 선택이다 라는 사회적 신호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본값 효과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친환경 전기요금제입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기본 전기요금제를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설정했습니다. 시민들은 언제든 화석연료 기반 요금제로 바꿀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 설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별도의 강제 규제 없이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동일한 선택권을 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값이 무엇으로 설정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례는 금융 분야의 사례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은 퇴직연금 가입을 자동 가입으로 기본값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스스로 가입해야 했던 방식에서 입사와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원치 않으면 탈퇴하도록 바꾼 거죠. 그 결과 저소득층과 젊은층의 연금 가입률이 증가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본값 설정은 중립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의 방향을 사실상 결정하는 매우 강력하고 윤리적인 개입입니다. 따라서 선택 설계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기본값을 설계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기본값 설계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쉬운 탈퇴입니다. 기본값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언제나 쉽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비상구는 항상 크고 명확하게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넛지가 아니라 슬러지, 즉 사람들을 방해하는 나쁜 설계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휴대폰을 갖다가 해지할 때 엄청나게 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든 경우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슬러지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투명한 정보입니다. 시민들이 왜 그런 기본값이 설정되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합니다. 속임수가 아닌 현명한 도움이라는 인식을 주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본값 효과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거스르지 않고 오히려 그 흐름을 활용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책 설계자는 현명한 기본값을 설정함으로써 더 좋은 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장 걷기 편한 길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개념은 프레이밍 효과와 체계적인 선택 설계입니다. 프레이밍 효과란 동일한 정보라 하더라도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인식과 선택이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의료 분야의 고전적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수술의 성공률은 90%입니다 라는 말과 이 수술의 실패율은 10%입니다 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은 성공률 90%라는 표현에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실패율 10%요? 너무 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이득의 관점에서 제시된 정보는 손실의 관점에서 제시된 정보보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표현 방식 하나가 실제 본인의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도 프레이밍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때 에너지 낭비를 줄입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에너지 효율을 높입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같은 목표를 제시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다릅니다. 전자는 다소 부정적이고 억지스러운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느낌을 줍니다. 결국 같은 사실이라도 어떤 언어로 어떤 시각으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수용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표현 방식이 중요하다면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선택의 맥락 전체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선스테인과 탈러에서 제시한 너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시민들이 보다 쉽게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환경을 설계하는 6가지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해야 됩니다. 경제적이든 사회적 보상이 있으면 선택은 더 강력해집니다. 둘째, 선택의 결과와 관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쉽게 보여주면 행동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 번째, 기본값을 신중하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디폴트, 기본값 하나가 사람들의 행동을 크게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알게 되면 학습과 개선이 가능해집니다. 다섯 번째, 오류를 예상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는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복잡한 선택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결정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단순화가 효과적입니다. 이 원칙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시민들이 억지로 강요당하는 느낌이 없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도 이롭고 사회에게도 이로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프레이밍 효과는 같은 사실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지 프레임work은 그 표현과 선택 구조를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결국 정책 설계자는 단순히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시민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행동 경제학의 다양한 개념들은 결국 하나의 핵심 메시지로 모아집니다. 사람들의 행동은 겉으로 보기에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정한 예측 가능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면 정책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으로 설계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룬 심리적 메커니즘들을 단순히 인간의 약점이나 결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더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진화시켜온 적응적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설계자의 역할은 이러한 본성을 교정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이론들이 실제 정책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어떤 경우에는 실패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분석해온 사회 문제들의 이러한 행동 경제학적 통찰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도 함께 탐구할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잠시 정리해 보시죠. 이어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례 분석을 준비해서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